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최혜민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소로스와 키신저의 경고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소로스와 키신저는 어떤 경고를 했는지, 이 전쟁이 탈세계화를 앞당긴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스페셜 리포트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조지 소로스 아시죠? 얼마 전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어요. 러시아의 침공은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문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푸틴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리 된다면 모든 문명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딱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대전이 2번 정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역사에 기록된 게 세계대전일 뿐이지 전쟁 참가국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나라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진정한 세계대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만약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중립국이고 뭐가 없어요. 이번에도 중립국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럼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참전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문명은 모두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3차 세계대전은 피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시한 해법이 푸틴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라고 조지 소로스가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땅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서방은 푸틴을 패배시켜서 모욕하려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키신저는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를 뚝 떼어주고라도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키신저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서방이 푸틴을 모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죠. 군사력이 대충 비슷한 상황에서는 서로 목숨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는 대략 군사력이 2배 반 정도 이상 차이가 나야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 비해 러시아의 군사력은 대략 110% 정도로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은 억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능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러시아가 한 수 위죠. 특히 가장 잔인한 폭탄인 차르본바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폭의 3,300배나 되는 무시무시한 이론적 위력을 갖추었는데요. 지난주에 러시아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사르맛을 미국 동부에 그리고 서부에 각각 2발씩 떨어뜨리면 미국 전역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르맛이라고 한 건 폭탄이 아니고 핵탄두를 무려 15기 이상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팩3 같은 미국의 방어 체제로는 막을 수 없는 러시아의 최신의 미사일이죠. 한마디로 러시아가 맘만 먹는다면 미국 본토에 된 핵 투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키신저는 이 부분을 보았을 겁니다. 푸틴을 궁지로 몰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건 말이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전략적 실패를 하게 된다면 결국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더불어서 석유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석유는 글로벌 원유 공급에서 무려 14%에 달할 정도로 막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월 24일 방송 아시죠? 대략 1년 정도의 적절한 기간만 주어진다면 다시 수급의 균형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는 최초로 FTA를 성사시켰죠. 무역 자유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뭔가 팔아먹을 건 많을 겁니다. 방어 시스템부터 비롯해서. 근데 과연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에 뭘 수출할 수 있을까요?
만년필도 못 만들고 비행기도 못 만들고 당연히 석유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러시아 석유로부터 단절되고 결국 중동과 아프리카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 2월 24일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그때 에일라트 아슈켈론 프로젝트로 중동 석유가 유럽으로 가는데 상당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는 최대 시장을 잃게 되는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향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전체 공급량의 축소보다는 공급처의 재배치로 인한 이 수급의 불균형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날 강의의 핵심이었어요. 실제로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 석유를 하루 110만 배럴 수입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요건 작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한 규모입니다. 늘었다는 얘기죠. 인도는 더해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하루 3만 배럴이었거든요. 이게 80만 배럴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수직 상승인데,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우랄유를 브렌트유보다 무려 배럴당 35달러나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 러시아의 결손 물량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인도가 수입을 좀 해와도, 석유를 좀 가져와도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러시아의 석유가 인도를 거쳐서 미국으로 흘러갔다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인도의 거대 에너지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지난달 러시아 원유를 전쟁 전보다 7배나 많이 구매했습니다. 이거 다 어디다 풀었을까요? 릴라이언스의 유조선이 고급 휘발유 성분인 알킬레이트를 싣고 지난 4월 21일 시카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5월 22일 날 미국 뉴욕항에서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미국 내에서도 모든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휘발유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갤런당 지금 5달러에 육박하는 도시마다 달라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6달러도 넘는데, 아무튼 5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유사들은요, 더 많이 휘발유 생산을 하면 좋겠는데 생산이 전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석연료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ESG 이래가지고 지금 그쪽에 투자가 다 막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시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CPI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8% 되는데 휘발유를 원활히 공급 못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알킬레이트, 고급 휘발유의 원료거든요. 요게 절실했을 겁니다. 충분히 정황은 이해가죠. 하지만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못 쓰게 하고. 아무튼 유럽 나름대로의 어떤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진심이었어요. 앙골라로부터 석유 수입 3배나 폭증했고요. 그 외에도 브라질, 이라크 이런 쪽에서 석유 수입도 각각 50%, 40%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2월 24일 드렸고, 전체적인 균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유가는 점진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거나 혹은 조기에 종결됐다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석유 가격은 서서히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진공관 예를 들었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공관의 수요는 남아 있었지만 신규 투자가 완전 중단되죠. 누가 진공관에 투자하겠어요? 트랜지스터 해야지. 그래서 한동안 진공관의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일이 석유 시장에서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실제로 저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석유 ETF를 매우 저점에서 편입시켰죠.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날 대략 제 기억으로 배럴당 90달러 정도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수준에서 매도하고 나왔어요. 이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잘 진행되고 이란의 석유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해서 유가가 훅 떨어지게 되면 다시 석유 시장에 들어가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석유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조금 꼬이기 시작을 하죠. 일단 유가가 오르니까 이란은 갑이 돼버렸습니다. 슈퍼갑이. 핵 협상에 굳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장기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 유럽의 에너지 수급 상황은 심하게 꼬이게 되죠.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급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요, 환경이 각박해지면 그 고통을 그냥 참고만 있지는 않아요. 이겨내고자 스스로 진화를 시도합니다. 원시 대기의 강한 산성비를 견디기 위해서 악어의 딱딱한 등껍질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기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이 석유 시장은 별탈 없이 점진적 상승을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오르는 바람에 이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물론 지난 6월 2일 열렸던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는 기존의 하루 생산량을 43만 2천 배럴에서 64만 8천 배럴로 증산 규모를 늘리자고 협의를 했죠. 이 정도 증산량으로는 지금 당장 러시아의 결손조차 커버하기 벅찬 수준입니다. 증산 규모가 기존에 비해 50% 늘었다지만 그래봐야 20만 배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러시아는 4월에만 무려 100만 배럴을 감산시켰거든요. 하반기에는 추가로 감산해서 전체 감산 규모가 모두 30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오페크의 증산이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요, 추가 생산의 여력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정도인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수차례 거론해드렸듯이 그 외의 산유국들은 이미 최선을 다해서 최고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산 여력이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오페크 플러스가 43만 2천 배럴 증산을 결정하고 나서 그럼 생산량이 늘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난 3월 오페크의 총 생산량은 오히려 하루 4천 배럴이 감소했어요. 지난 4월에는요. 다소 생산량이 늘긴 했지만 43만 2천 배럴, 턱없이 부족한 15만 3천 배럴 증산에 그쳤습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높고 좋은 시기에 스스로 할당량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증산 여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 가시쿠지 이후로 사우디와 미국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만남이 7월로 다소 연기는 됐지만 완전히 삐졌던 빈살만이 바이든의 중동 순방 때 만나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전화해서 그렇게 씹고 그랬었죠. 안 받고 없다고 그래 그러고 그랬었죠. 이번 증산도 결국 미국이 빈살만을 만날 수 있다는 신호를 자주 보여주면서 사우디가 보여줬던 아주 조그만 성의였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어쨌거나 유가 수급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이미 유럽은 에너지 압박을 심하게 받기 시작했죠.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어요. 혹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으로는 되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결국 유럽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국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노력이 예전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은 오로지 유럽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국도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인데요. 지금 당장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를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석유를 가져다 써도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를 전면 중단하는 시기가 되면 중국도 덩달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전에 중국 역시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주 국가 발개위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발표했는데요. 황하, 기복, 송요 등 7개 지역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발표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0% 이상, 전체 사회발전 총량의 50% 이상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티벳의 동남부 지역, 사천, 윈난, 구이저우, 꽝시 이 지역에 대해서 수력과 풍력, 태양광 종합기지를 만들고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진적으로 높이기로 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상해 보시죠. 어느 순간에는 결국 유럽과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더 많이 설치되고 러시아로부터의 결손이 어느 정도 커버되는 순간이 오겠죠. 자, 그러면 유가는요, 순식간에 급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석 연료의 종말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급격하게 늘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빨을 가진 늑대를 굶주리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재정은요, 상당 부분 에너지 수출로 충당하기 때문에 급격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푸틴을 좀 더 위험한 인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가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소로스는 푸틴을 패배시켜서 끝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키신저는 푸틴을 욕보이지 마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에게 내주어야만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발언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민족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민족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죠. 우리도 백두산의 애착 같이 말이죠. 당연히 구소련 붕괴 전에 그 땅은 러시아의 땅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시아인들이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어요. 목숨을 걸고. 물론 제가 지금 푸틴 편을 들자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명분이 근사하고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일이에요. 저도 주말 내내 이 대가들의 생각에 대해서 장고를 해봤습니다만 답은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지정학 전문가가 아니기에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환경 변화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결국 탈세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이제 더 한 발 다가선 느낌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른바 리카르도의 비교 우이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면, 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쿠바,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등이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뭉치게 되고, 반대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감으로써 탈세계화의 흐름이 더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탈세계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이 종목 선정에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혹은 비용 발생을 소비자에게 잘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변환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2022년 1분기 미 태양광 패널 신규 설치가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로도 무려 52%나 감소했어요. 이것은 공급망 체인의 차질을 의미합니다. 국제 공급망이 원활해진다는 가정하에 태양광과 풍력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탈세계화의 과정에서 국가 간의 긴장은 커지게 되고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넷째, 유가는 중국의 락다운이 완전히 해제가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유가 상승은 다시 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탈세계화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선 물가 상승에 대해 유리하거나 비용 발생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탈세계화 과정에서 국가 간 긴장이 증폭돼 방산주의 매력이 커질 수 있다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는 중국의 락다운이 해제되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유가 상승은 다시 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